오늘 강의는 이 임진난과 징비록에 교훈해서 임진난의 그 보고서, 이 여러 가지 그 임진난을 기록한 기록이 많지만 가장 대표되는 것을 이야기하라면 징비록과 난중일기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징비록과 난중일기는 임진난을 기록한 기록 중에 국보에 두 개 다 지정된 자료입니다.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엿볼 수가 있죠. KBS 대하 드라마로 2015년 2월 14일에서 8월 2일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이 징비록이라는 대하 드라마를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실 때에 왼쪽 편에 있는 배우가 유성용 선생을 연기를 했고, 오른쪽에 있는 이 배우가 선조를 연기를 했습니다. 왼쪽에는 국보 76호로 지정된 그 난중일기고, 오른쪽에 거는 국보 132호로 지정된 징비록입니다. 왼쪽에 보면 오른쪽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징비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왼쪽에는 아무리 봐도 난중일기라는 그 기록이 제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징비록은 애초부터 징비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난중일기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붙인 적이 없어요. 후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쓴 임진난 때의 기록 일기를 모아갖고 합해가 그냥 난중일기로 불렀을 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임진년의 일기는 임진일기, 병신년의 일기는 병신일기, 정유년은 정유일기, 이렇게 해마다 요 제목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권이 전부 다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징비록이라는 기록과 관련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서해 유성용 선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 다 들어보셨지만 임진난 때 이분의 관직이 뭐였나? 두 개입니다. 크게 봐가. 하나는 영의정이고 하나는 도채찰사라고 하는 관직이에요. 영의정은 아실 거예요. 근데 도채찰사 하는 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이 꽤 계실 건데, 채찰사 하는 것은 군사 이 장수를 상징하는 이 최고의 이 우두머리직이죠. 도라는 말은 무두도자 해서 이게 채찰사 중에도 최고의 장수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임진난 때 문관 최고의 그 직인 영의정과 에 보면 무관의 최고직을 같이 겸직을 하셨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국무총리에다가 뭐 국방부 장관이든 아니면 뭐 합참의장이든 뭐 이런 직책을 같이 겸해 갖고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 가장 임진난 때 책임 있는 위치에 계셨던 분입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그 전황을 기록한 수기인데, 근데 이 책 제목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징비록이라 할 때 징비가 뭔 뜻인가 말 글자는 한번 따져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 징자라는 것은 이게 다 시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징계하여 후한을 경계한다. 징계하다. 앞서의 잘못을 내가 스스로 반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임진난 때에 나의 잘못,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것을 앞으로 올 환란을 미리 대비한다, 이 뜻이 징계하여 경계한다, 징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게 영어로는 번역을 할 때 징비록 하는 요 말을 그대로 발음을 하기도 하고, 풀어서 의역으로 The Book of Corrections가, 이 Corrections가 보정하다, 모자라는 걸 보충하고 잘못된 걸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죠, 영어로. 이 영어로는 징비록 하면 이 뜻이 안 드러나니까 발음음을 써주고 이 훈이라 하죠. 의미를 옆에다가 풀어줍니다.
근데 이제 징비록을 왜 썼을까 이분이? 우선 이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죠. 한마디로 난중에 일은 부끄러울 뿐이다. 징비록 서문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전쟁 때 일을 생각해 보면 나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나라로도 부끄러운 일뿐이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반성의 기록입니다. 스스로도 반성하고 국가로도 반성해야 된다는 의미의 이 책을 저술한 거죠. 이제 패배 원인을 징비록에 보면 몇 개로 뒀는데 우선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장수와 훈련받은 군사가 부재했다. 무질서한 관직 임명으로 지휘 체계가 혼란했다. 이제 다만 각 지역 의병이 활동하고 조선 수군이 활약하고 한 개 더 들면 명나라의 참전으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전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게 징비록의 내용입니다. 첫 부분 크게 이 부록 빼고 본론은 1권과 2권이 있는데 1권은 뭐냐면 왜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나? 2권은 어떤 계기를 통해가 전쟁을 극복하게 됐나? 이 두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징비록을 보지 않은 분들은 지금 국내에 여러 종류로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제 강의를 한번 듣고 징비록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감동도 있고 또 교훈적인 내용, 재미도 있습니다. 그 독서를 권해 보겠습니다. 이 징비록을 이 집필한 이유가, 큰 이유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쟁을 반성한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보면 주화오국. 주화오국. 무슨 뜻이죠? 일본과의 화회, 화친을 주장함으로 나라를 그릇되게 망친다 하는 게 이게 주화오국입니다. 유성룡 선생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이 주화오국 때문에 너무나 불명예스러웠습니다. 뭐냐면 임진왜란 극복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이분이 전쟁이 끝난 뒤에 많은 정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받게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주화오국입니다. 일본과 끝까지 싸워서 끝장내지 않고 화친을 주장해가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이 불명예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이 주화오국의 그 비판에 가장 선봉에 섰던 분들이 누구냐면 남명의 제자인 북인들입니다. 내암 선생 그쪽 그 분들이 유성룡 선생을 주화오국이라 합니다. 여기는 남명학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욕을 제가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의 그 분열이 당쟁을 힘들게 했지만 나중에는 남인과 북인의 당쟁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남인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아무래도 서예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인의 중심에 누가 역할을 했냐면 내암 선생을 위시한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서로의 정치적 견해가 관점이 달랐던 거죠. 다른 가운데에 남명 선생의 그 제자들 내암 선생하고 이분들이 서예를 공격하는 단초가 뭐냐면 주화오국 이 내자입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프게 원래 그래요. 가장 아픈 공격은 비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예 나와 다른 적이 공격하는 건 별로 안 아파요. 맞아도. 당연하게 그래 여기는데 내부에 내 친구라 했던 사람이 나를 욕하면 그건 정말 힘듭니다. 그게 뭐냐? 같은 퇴계의 제자인 월천조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퇴계 선생 중에 장제자 대접받는 분인데 월천조목이 편지를 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정승이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주화오국 내자밖에 없나? 라고 서예를 비판하면서 서예와 단절을 합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선생 밑에 동문이지만 단절을, 인간적인 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단절합니다. 이게 서예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욕이기도 하고.
서예의 형이 겸암 유운용 선생인데 그 겸암 문집에 보면 겸암이 이 동생의 그 형편을 너무 가슴 아파해가 월춘 조목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가 동생을 편드는 편지를 보내려고 하다가 보내지 않고 그만둔 게 문집에 겸암 문집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상소도 그렇고 편지도 그렇고 쓰기는 썼지만 보내지 않는 거를 앞에 의자를 올립니다. 이 제방변에 의자, 제방변에 의심할 의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 자를 붙였는 거는 직접 보내지는 않았지만 보내기 위해서 썼는 거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 내가 임진란 때에 화훼를 주장해가 나라를 망쳤다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해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썼는 게 징비록입니다. 이 임진란을 통한 자기의 행적을 변명하려는 그런 성격도 강하게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분이 북인들의 탄핵을 받아 임진란 이후에 실각해서 고향인 안동 하회에 옵니다. 하회에 와갖고 옥연정사라고 여러분들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안동 쪽에 문화유산을 답사하면 꼭 여기는 가보십시오. 제가 외국인 학자들이 오면 오늘 오후에 만나는 중국 학자도 이 코로나 이전에 몇 해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모시고 옥연정사를 갔어요. 꼭 가는 곳이 도산성원을 가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하회마을을 가는데 하회마을 안에 가지 않고 하회마을 안에 가면 하회마을이 안 보이죠. 하회마을 저 맞은편에 있는 부용대라고 있습니다. 그 절벽이죠. 그 부용대에 올라가가 하회마을을 보면 하회가 다 보이죠. 그리고 물결이 왜 하회인가도 이렇게 굽이쳐 가는 게 보여요. 그 부용대가 여기에 있고 하회마을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데 있다 하면 이 옥연정사는 어디 있나 아마 이 부용대 이 밑에다가 이 낙동강을 마주 보면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회 선생에 의해 보면 공부 터 노릇을 한 거죠. 그 옆에 겸암정사회가 형님의 또 공부방도 있고요. 근데 이 옥연정사가 참 아름다워요. 한옥이 갖는 그 아름다움도 있고 여기에서 하회마을을 보는 그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징비록의 집필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 옥연정사입니다. 나중에 안동에 가서 답사를 하실 것 같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사서도 그렇고 사실 많은 책들의 그 동양고전은 더한데 핵심은 첫 구절에 있다 합니다. 논어도 그렇고요, 맹자도 그렇고요, 노자도 그렇고요. 이 첫 구절이 작자들이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가장 고민해가 할 거예요. 누구는 그러죠. 논어도 그렇고 노자 도덕경도 그렇고 첫 구절만 알면 반은 이해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에 와서 논어 강의할 때 그 비슷한 얘기를 논어인가 맹자인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의 첫 구절의 중요함을 이야기했죠. 근데 마찬가지 이 징비록도 서예 선생이 쓰시면서 무엇을 가장 첫 부분에 놓았는가? 신숙주 선생 이야기를 제일 첫머리에 놓습니다. 뜬금없이 임진란 기록을 하면서 왜 신숙주 이야기를 제일 앞에 가지고 왔을까? 이 의문이 드잖아요. 근데 그 신숙주의 임종 얘기를 합니다. 신숙주가 임종할 때 성종이 찾아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라고 물으니 그는 임금에게 바라건대 일본과 평화로운 관계를 잃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일본과 화친을 제대로 유지하고 신숙주의 유지를 제대로만 이어왔으면 임진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곁들여가 뭘 얘기하냐면 1586년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실 게 강의 중에 1592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진란이 일어난 해가 1592년이거든요. 그럼 1586년이면
전쟁 전 몇 년 전입니까? 6년 전이죠. 임진남 발발 6년 전에 일본 사신이 왔어요. 다치바나 야스히로가 그의 국왕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서신을 가지고 왔다. 국왕이라는 표현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징비록의 유성룡 선생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일본 외적, 외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런 시절에 이 일본 사신이라고 일본을 국가로 두고 공식 명칭을 하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국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징비록에 보면 외적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일본이라는 국호를 동시에 사용하고 또 국왕이라는 표현을 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적개심은 표현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도 유성룡 선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전쟁 2년 전입니다. 1590년에 드디어 통신사는 요시토시 등과 함께 일본으로 떠났다. 그때 왔던 일본 사신이 통신사를 보내달라 해가 그 유명한 황윤길, 김성일 이 두 분이 통신사가 되어갖고 왔던 통신사와 함께 일본으로 가요. 그게 언제요? 전쟁 바로 2년 전입니다. 전쟁 2년 전에 통신사를 보내는데 그때 왔던 일본 사신이 선조에게 뭐를 주느냐 하면 공작 2마리, 조총, 창, 칼 등의 물건을 바쳤다. 우리가 임진난 때 초기에 패퇴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총 때문입니다. 저들은 총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활로 대응하니까 이게 잘 안 됐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총이 우리가 그때 처음 봤다 하는데 아닙니다. 조총은 이미 1590년에 일본 사신이 와서 우리 조정에 이걸 뭐로 바쳤어요? 진상품의 하나로 바쳤어요. 그랬더니 선조는 공작새는 남양해도에 놓아 보내게 하고, 남양해도에 놓아 보내가 공작새가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총은 군사 박물관 겸해갖고 역할하는 군기시 하는데 넣어두라고 명령했다. 그래갖고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에 우리나라는 이때 비로소 조총을 갖게 되었다. 임진난 2년 전에 이미 조총을 확보한 거예요. 제대로 연구했으면 조총을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더한 무기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여기에 의성김씨, 학봉선생 후손이 있으면 조금 난감한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죠. 어쨌든 일본에 가갖고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정사와 부사의 의견이 각각 달리해가 조선에 돌아왔고, 황윤길 정사는 전쟁이 난다라고 이야기했고 부사는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후손들이나 이제 그 부분을 변호하기도 합니다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분명히 엄청난 실책입니다. 근데 그 실책 이후에 학봉 선생이 국난을 극복하고 자기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한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인하면 그것도 문제 있다 보죠. 단 한 번도 이분이 자기 잘못에 대해 실수에 대해 직접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남 탓도 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전쟁 전에 전쟁이 난다는 예고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누가 주로 보고를 하느냐 하면 대마도 도주가 사람을 시켜갖고 조선 정부의 일본의 동향을 그대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언제 나느냐? 1592년 4월 13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4월 13일에 전쟁이 나는데 전쟁 나는 해 4월 1일 날 신립이라는 조선 최고의 육상 장수가 군비 점검을 마치고 나를 찾아왔다. 이때 나는 유성룡 선생입니다. 이때 좌의정으로 계셨어요. 전쟁이 난다라고 끊임없이 예고가 되니까 조정에서도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전국에 그 성도 새로 쌓고 군사도 이제 새로 조직도 하고 여기에 보면 좌의정이 책임자가 돼가 군비점검을 하는 거죠. 근데 왜 나중에 김성일 선생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느냐? 선조의 잘못입니다. 선조 자기의 책임을 의해보면 김성일이가 전쟁 나지 않는다 한 거 아닌가? 라고 책망을 했죠. 물론 그 따위가 전쟁 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던 김성일 선생의 초기 판단의 잘못이 면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전쟁 준비를 마치고 찾아온 이 조선 최고의 호랑이 신립이라는 장수가 유성룡 선생과 한 이야기를 보세요. 유성룡 선생이 예전의 외적은 단지 창과 칼에 의지했지만 지금은 조총과 같은 무기가 있으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요. 조총의 위력이나 위험까지 예고를 했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립 장군 답변을 보십시오. 외적이 비록 조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 쏘는 대로 다 마치겠습니까? 최고의 장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판에 전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얘기들은 전부 제가 징비록 구절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 대화 구절이나. 좌의정이 조총이라는 건 옛날에 칼과 총과는 다르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에 장수의 답변이 어찌 쏘는 대로 다 마치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말 정말로 판단을 못해도 이렇게 못하나요? 근데 이 사람이 무능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당대 최고의 조선의 장수이고 용맹한 사람이죠. 근데 용맹만 하고 지략이 없으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남까지 부하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 실제 전쟁 때 그랬잖아요. 충주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탄검대 그 방위에서 여러 가지 실체 끝에 그야말로 죽음밖에는 없었던 거죠. 자, 잘 아는 사건이 있죠. 황윤길 이분, 김성일 두 분이 부산에 돌아와 머무르면서 일본의 정세에 대해 급보를 올렸어요. 이 황윤길 이분이 먼저. 부산에 도착하면 이 서울까지 통신사가 다시 오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파발마이든 뭐든 문서를 작성해가 정말 위험합니다 하고 먼저 보고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도 학봉은 계속 전쟁이 나지 않는다 했죠. 그런데 유성룡은 김성일과 함께 남인의 같은 당이고 같은 선생의 제자이고 친후 관계다 보니까 이 학봉의 잘못을 나중에 변호하죠. 그래서 징비록에 보면 내가 조정에서 이 사람이 자꾸 전쟁이 안 난다 하니까 그대의 말은 황윤길과 같지 않은데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묻자 김성일 또한 나 또한 어찌 반드시 일본이 군대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단언하겠는가마는 황윤길의 말이 너무 지나쳐 나라 안팎이 모두 놀라 인심이 동요될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네. 변명 안 됩니다. 이건 실제 학봉이 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변명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1592년에 전쟁이 났는데 이분들이 앞서 몇 년에 일본에 갔다 했습니까? 두 해 전인 1590년에 갔어요. 일본에서 돌아온 게 1591년에 돌아왔습니다. 한 해나 머물렀어요. 일본에서. 한 해 뒤에 전쟁이 날 것 같으면 많은 조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전쟁 난다라고 속된 말로 깝치니까 민심을 좀 동요를 막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건 변명 안 됩니다. 실책이죠. 대단한 실책이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거를 보다가 학봉과 그 다음에 이 황윤길 이 두 분이 한 분은 정책적 판단을 정확히 했고 한 분은 잘못하셨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학봉은 엄청난 그 평가를 받고 요즘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황윤길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뒤에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이게 어떻게 그런가? 이분이 그처럼 정세 판단을 잘 하셨으면 승승장구해가 그 뒤에도 많은 그게 있을 거 아닌가? 학봉만 논란이 되지
이분에 대해서는 임진난 이후의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이가 찾아 들어간 거예요. 찾아 들어갔더니 이분의 무덤이 경기도 쪽에 있고 수도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냐 하면 황희정승의 후손입니다. 직손입니다. 명문가 후손이에요. 그리고 서인 쪽에 가담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언제까지 살아 계셨냐면 임진난이 났을 때도 살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이분의 판단이 바르다 해가 뭐를 줬냐면 병조 판서를 임명을 했어요. 국방부 장관을. 근데 왜 그 뒤에 기록이 없느냐? 곧이어 돌아가셔 버렸어요. 돌아가시고 자식도 이분의 어떤 유지를 이을 만한 자식도 문중도 잘 없다 보니까 그냥 역사조 속에 이분은 묻혀버리고 잊혀버리고 만 거죠. 근데 이분이 갖고 있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꽤 학자들이 연구할 만하고 한데 경기도 어느 쪽인가 묘소가 있고 그 묘소도 군부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지자체라도 이분의 현창사업과 관련해가 사상이나 행적을 좀 후대에 알려주면 좋은데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자, 이 말 이후에 나라가 태평한 지 오래되어 안일해지다 이런 얘기를 징비록에 쓰게 되는데 유성룡 선생이 또 어떤 이 전쟁 대비를 하냐면 비교적 전쟁을 잘하는 김수라는 분을 경상감사로 임명하고 여러분들 임진난 기록에 보면 김수라는 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진주 쪽에도요. 그 다음에 이광이라는 분을 전라감사에 임명하고 윤성각을 충청감사에 임명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해자를 만들도록 했다.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당한 게 아닙니다. 전쟁 준비했어요, 우리도. 그 다음에 이때 나라가 태평한 지 이미 오래되어 안팎이 안일해져 있다. 이게 바로 전쟁에서 초기에 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시켜도 사람들 생각에 뭐가 있죠? 에이, 차마, 설마 전쟁이 나겠어 하는 이 태평한 지 오래되어 안일해지다. 백성들이 노역을 꺼려 부역으로 뭐 성곽 쌓으라 해자 파라 하면 불만이 나오겠죠. 이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했다. 합천 사람 이론은 이분은 유성룡 선생하고도 잘 알아요. 이 합천 쪽에 큰 선비이기도 하죠. 이 옆 후손도 계실 수 있지만 이분은 나에게 유성룡 선생이 편지를 보내가 성을 쌓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우리 고을 앞에는 강나루가 막고 있는데 일본이 어찌 이것을 날아서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을 앞에 강이 있는데 성 앞에 해자는 도란 왜 또 파요? 일본군이 어디 저 외놈들이 오면 날아갖고 강을 건넌답니까?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가 반박을 하고 백성들을 편하게 괴롭히지 말고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공연히 성을 쌓아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이런 이제 얘기들이 1호 2분만 한 게 아니고 거의 전국에서 이런 불만들이 들려온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 또 하는 유성룡 선생의 중요한 어떤 임진난의 그 공헌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순신 장군은 정읍평감을 했는데 전라자도 수군절도사로 임명을 합니다. 이게 몇 단계를 뛰어넘어 임명된 거라요. 이때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으로 사태가 급박해졌다. 이미 대마도 도주를 통해 정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순신을 청구하여 정읍현감에서 몇 단계를 건너뛰어 수군절도사로 임명했는 거죠. 근데 이순신은 원래가 담력과 지력이 있고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아서 북방 국경에서도 많은 공을 세웠는데 조정에서 아무도 그를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무가에 급제한 지 10년이 되도록 승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정읍현감이 된 갓 승진한 분을 또 몇 단계를 건너뛰어 승진을 시켜 수군절도사로 임명했다. 여러분들 그 임진난 때에
이순신 장군만 추천한 게 아니고 유성룡 선생이 권율 장군을 추천을 했고 또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세 사람을 추천했어요. 이 한 사람 누구겠어요? 원균을 또 추천했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자기가 원균 추천한 얘기는 거기에 안 했어요. 징배로. 근데 원균도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만 이 원균의 후손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역사 속에 잘못 기록되고 잘못 평가되었다 해가 요즘 와갖고 책을 자료를 막 전국의 유림에 뿌리고 우리를 할아버지를 해명해 달라 해요. 원균도 뛰어난 장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무엇이 원균을 망쳤나? 이순신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그를 망치게 해버린 거예요. 왜 보면 원균도 용맹했고 신립도 뛰어난 장수였죠. 그래서 유성룡 선생이 당대에 이순신, 권율, 원균을 추천을 했고 이 원균은 처음에 이혁희, 원균 등과 함께 이순신 장군은 거제도 바다 가운데서 일본을 격파하는데 원균도 크게 공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이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정헌대부, 이 최고의 그 공로상을 줬지요. 이혁기와 원균은 그 다음 가선대부로 높였어요. 근데 이혁기, 원균, 그 다음에 이순신이 전부 그때는 같은 수군절도사로 같은 급이었어요. 근데 이순신의 직책을 더 높인 이때부터 원균이 의해 보면 망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망치는 심리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이 시기 질투심 때문에 결국은 이순신도 죽음까지 거의 문턱까지 몰렸고 우리 조선 수군도 멸절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갖고 이수광 선생은 지복유설에서 이순신은 서해에 등용을 추천을 거쳐서 등용이 되었다 하고 지금 세상엔 늘 인재가 없겠나. 다만 인재를 알아보고 추천하는 이가 없을 뿐이다.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공과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뭐 전두환 대통령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 얘기하죠. 용병술. 사람을 알아보고 쓰는 또 쓰게 되면 전적으로 다 믿고 맡기는 막 그런 판단이 이분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알아보고 등용하는 것 그것도 대단한 능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징비록이 아니고 난중일기의 기록을 제가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느냐? 임진난이 발발할 무렵에 이순신 장군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이게 궁금해서 난중일기 기록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핵심을 제가 뽑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제하고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날 아까 얘기했죠. 13일이 임진난이 발발했다 했죠. 식후 동원에 나가 곡물을 모았다. 활 10순을 쏘았다. 여러분들 활 한 순이 몇 발이죠? 예? 5발이에요? 그 옛날 기록인가 그 10발로 이렇게 나오는 그 기록들도 있던데 5발로 해도 그러면 10순이면 50발입니다. 국궁 당겨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최고의 장수가 나와서 활 50발을 훈련 삼아 쏘는 거예요. 4월 11일 곡물을 본 뒤에 활을 쏘았다. 이날 비로소 돛담배를 만들었다. 12일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서 지자포, 현자포를 쏘아보았다. 지자포, 현자포, 거북선 이 연습 이게 이미 임진난 직전에 대비가 된 거죠. 많은 전쟁의 그 위험이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를 했으면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은 그 위험을 위험으로 보고 준비하신 거죠. 그 뒤에 보십시오. 이날에도 정오에 동원으로 옮겨 앉아 활 10순을 쏘았다. 거의 매일 활을 쏘아요. 4월 13일 전쟁 나는 날이지만 연락을 못 받았어요. 옛날에 연락 방법이 잘 없으니까.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4월 14일 메나 공무를 본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자기가 장수이지만 무장의 기본에 충실한 거죠. 제가 부대를 공군부대에 있었는데 그때 비행대대에 병으로 있었어요. 행정계에 있다 보니까 조종사들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비행기가 추락하면 자기 목숨을 보지하기 위해서 권총을 휴대 항상 하고 비행기에 탑니다. 실탄 갖고. 그래서 적지에 떨어지면 그 권총으로 자기의 목숨을 방비해야죠. 그리고 해마다 뭐가 있냐면 분기마다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쏘아야 되는 권총 사격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안 해요. 병들이 스님하사, 행정계 스님하사 인소라에 어디에 가냐면 이 탄창하고 다 그 탄알 수령을 해가 권총을 갖고 사격장에 가요. 이 표적지에 쏘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막 핑핑핑핑 쏘고 뭐만 탄피만 주워갖고 보고하고 어느 조종사 몇 월 며칠 사격 연습했다 보고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순신의 역사에 가라는 없는 거죠. 본인이 직접 활을 쏘시고 4월 14일 또 쏘고 4월 15일 비로소 원균 영남 우수사의 통첩을 통해 외적의 침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16일 영남 우수사 공문을 통해 부산진이 함락된 걸 알고 분통해했다. 4월 17일 학봉의 김성일의 공문을 통해 외적이 부산을 함락시킨 후에 물러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도 늦게 활 5순을 쏘았다. 그 다음 4월 19일 해자를 파고 본인들이 있는 수군 군영 앞에 해자를 파고 쇠사슬 구멍을 뚫는 일로 아침에 군관을 정해 보내고 적은 수의 군인으로 배로 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지혜이죠. 그래서 아는 분들 얘기로는 이순신 장군의 이 쇠사슬 구멍을 뚫는다. 물살이 아주 빠른 데에다가 밑으로 안 보이게 쇠사슬을 걸어놓고 적군의 배가 오다가 걸려갖고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갈 때에 공격을 하는 그런 것도 기록에 나오죠. 여기에도 보면 쇠사슬 구멍을 뚫는 일로 아침에 군관을 정해 보내고 일찍이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직접 동문위로 나가 품방 역사를 직접 독려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상격대를 순시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그냥 이긴 게 아니죠. 이런 준비와 이런 기본의 철저함이 결국 전쟁에 백전백승하게 했던 원인이 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전쟁의 위험을 통지받고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음이 굉장히 위태로웠던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얘기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 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정보, 모사드라 해갖고 이스라엘 그 정보가 굉장히 그 무섭다라고 해요. 심지어 미국의 백악관의 그 전화까지 도청할 만큼 이들의 기술이 뛰어나다는데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 중에 욤키프루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욤키프루는 유대인의 그 명절인데 속죄일이라 해가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명절이에요. 6.25 때에 이제 그 한국 전쟁 때에 북한이 이 일요일을 틈타 오듯이 아랍이 이집트가 욤키프루 때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도 이미 모사드가 정보를 확보해가 전쟁이 난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했는데 재미있게도 우리식으로 하면 모사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안기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안사령부 옛날 그 군사 보안 그 기관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아만이라가. 근데 아만의 정보와 그 다음에 모사드의 정보가 상충했는데 이 아만의 정보 수장이 너무 모사드를 의식하다 보니까 자기 자존심을 세운 거예요. 절대 전쟁 안 난다. 그냥 전쟁 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 정도 해도 되는데 모사드가 언제 전쟁이 난다고 보고하니까 절대 전쟁이 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서 더 참 통탄할 거는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만의 그 최고 수장이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대면서 브리핑하는 가운데에
아랍의 이집트의 미사일이 예루살렘하고 그 다음에 텔아비브를 폭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긴급 보고를 받고 기자회견 중단하고 철모 눌러쓰고 싸움터로 나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엄청난 정보적인 실패를 해가 이분이 해직이 되었죠. 전쟁 끝난 뒤에 10여 년 지난 뒤에 이분이 수기를 썼어요. 자기가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모사드가 잘못됐고 모사드가 활용된 첩자가 잘못됐다. 그 첩자가 이중첩자다 하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특급 비밀을 책에다가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고용하고 있는 이집트의 첩자가 누군가. 놀랍게도 이집트의 대통령을 했던 나세르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그 사위를 포섭을 해가 이 첩자로 활용해가 그로부터 정보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아만에 국장하던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런 무고함을, 자기의 떳떳함을 증빙하기 위해서 그걸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에서 이 사람을 암살해버렸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로서는 중요한 그 정보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조차 정보에 대한 착오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분의 실책은 분명히 실책입니다. 그건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그분의 구국의 활동이나 또 대장부대한 어떤 그런 처신에 대해서는 그것도 또 높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얘기인데 이 거북선에 대해서도 뭐 평평하니 어떠니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징비록에서 유성룡 선생이 거북선 모양을 설명합니다. 널판지로 배 위를 덮어 그 모양이 마치 활처럼 가운데가 높고 주위가 점차 낮아졌다. 지금 보는 그 거북선 모양. 그래서 이 징비록 기록 때문에 거북선의 여러 다양한 설 중에 판옥선 모양을 쓰지 않고 이 가운데가 둥근 모양을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유성룡 선생에게도 허점은 보입니다. 무슨 허점이냐면 이순신을 추천을 했지만 원균이나 이런 사람의 모함에 의해 갖고 이순신 장군이 죽음 일보 직전에 이릅니다. 그때의 구명운동에서는 애초에 자기가 추천했던 그 이순신이지만 유성룡 선생이 빠져버립니다. 구명운동에. 대신 누가 구명하느냐? 정탁. 그 다음에 또 누가 구명을 하느냐 하면 그 정탁 선생하고 오리 이원익 선생 두 분이 적극적으로 이 신원을 합니다. 정탁 선생은 태계의 원래 제자인데 나중에 남명에게도 입문해서 남명의 문인록에도 올라있는 분입니다. 이 정탁 선생이 구명운동할 때 이순신은 명장이니 죽여서는 안 됩니다. 군사상 기밀의 이해관계는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가 싸우러 나가지 않은 것은 반드시 생각하는 것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너그럽게 용서하시어 뒷날에 공을 세우도록 하소서라고 했는데 조정에서 사형을 감해 삭탈한 다음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했는 것까지는 또 이해한다 했지만 앞에 봐요. 조정에서는 한 차례 고문을 행하였다. 압슬령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긴 짱대 같은 걸 양쪽에 이렇게 꽂고 이쪽에서 눌려버리는 게 있죠. 뼈가 그게 다 튀어버려요. 그런 몸으로 이순신 장군이 절뚝이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의종군으로 남으로 옵니다. 오는 도중에 뭘 받아요? 어머니의 부음을 또 듣고. 저는 생각해봐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었다면 그런 임금에게 더 이상 충성하려 했을까? 그러면서도 이분이 그 유명한 열몇 척의 배를 가지고서 그야말로 임금에게 금신전선 상윤십이라 해서 제가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으니 해군을 해체하지 말고 저에게 한번 기회를 달라고 임금에게 읍소를 하게 됩니다. 예, 원균
이순신 장군 이 부분의 얘기는 여러분들 그 어디를 한번 보시느냐 하면 최근에 그 나온 영화 중에 그 한산이라는 영화에 보면 원균과 이순신이 같이 주로 근무했던 그 건물이 나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건물에 보면 현판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운주당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건물을 보시면 아 저게 뭘까? 이순신 장군이 주로 거기에서 이 병사 장수들을 불러가 함께 군사에 관한 일을 의논했다라고 징비록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한산이라는 영화에도 이 장면으로 나와요. 근데 가슴 아프게 징비록에는 원균이 이 운주당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균은 애첩을 데려다가 운주당에 살게 하고 이중으로 울타리를 쳐서 안팎을 막아 놓으니 여러 장수들은 원균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다. 그는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날마다 추정을 부리고 화를 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들에게는 형벌을 내렸다. 한산 영화 보시면 운주당 하는 건물에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망료들과 회의를 하던 장소이다. 원균이 여기에 애첩을 머무르게 하고 생활했던 곳이다. 이렇게 한번 공간적인 배경으로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금신전선 상유시비 이건 참 유명한 구절로서 다 아실 건데 그 밑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이 쓴 그 쫄병들 병사들을 위해서 쓴 제문은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분이 엄한 모습만 많이 부각이 되는데 사실 병사들 그 누구보다 이 가슴 아파하고 그들의 어떤 죽음을 또 사랑했던 장수였던 게 이 제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4만 군졸문회가 윗사람을 따르고 상관을 섬겨 너희들은 직책을 다하였건만 부하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 나는 그런 덕이 모자랐도다. 그대의 혼들을 한자리에 부르노니 여기에 차린 제물을 받으시라. 저는 이 제문을 참 읽어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가 그 따뜻한 어떤 속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징비록이라는 이 책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죠. 징비록이 없었으면 이순신도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순신을 그 추천한 뿐만이 아니라 징비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유성룡 선생이 이순신 장군의 행적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애를 썼고 또 그걸 통해 갖고 이순신 장군이 역사 속에 제대로 평가받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명량대첩 이후에 이순신 장군의 그 활동을 적어놓은 이 기록이 있어요. 징비록에. 도대체 이순신이라는 분이 그렇게 완벽하게 원균이 젓는 그런 배경에 어떻게 수군을 다시 세웠는가 보면 군량미가 없죠. 병사들은 군인들은 이순신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오니까 뽑을 수 있지만 그들을 먹여 살릴 군량미가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징비록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통행첩을 만들었다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에다가 양곡을 싣고 피난을 떠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변 군영에 오니까 오는 건 좋지만 나한테 오는 사람은 통행세를 내야 된다. 큰 배는 3섬, 중간 배는 2섬, 작은 배는 1섬을 정해놓고 10여일 만에 병사들의 군량 만석을 얻게 되었다. 또 백성들의 협조를 받아가 구리 새를 모아 대포를 추조하고 나무를 베어다 배를 만들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병화를 피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순신에게 의지하여 집을 짓고 막사를 만들고 장사를 하며 살았다.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가슴 아픈 기록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2차 1, 2차 세계대전하고 우리나라 많은 전쟁을 보면 어떤 것이든 남의 나라를
하기 위해 이 병사를 파견하고 한다는 게 그 나라들로서는 엄청난 부담이고 또 많은 어떤 그런 피해도 있어요. 우군, 아군이라 해도.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 전쟁에도 뭐 공과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베트남 전쟁 때도 우리 그 집안 중에 한 분이 상사, 육군 상사로 참전한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이 전쟁 얘기만 나오면 베트남에서 본인이 이제 그 했던 무용담, 군인들을 대상으로 싸운 게 아니고 민간인들에게 얼마나 자기가 그 호령했는가를 참 얘기를 하세요. 아마 그게 허풍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저는 사실이었다라고 보는데 명나라 군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다 하지만 많은 어떤 그런 그 수탈과 어떤 면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유성룡이라는 분이 그때 영의정이었고 도채찰사였는데 이여송의 막사 앞에 불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가 사죄하고 곤장을 맞을 뻔한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진린이라는 이 사람은 명나라의 수군제독인데 이순신이라는 이 깜찍한 분이 진린이 도우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했던 일을 한번 보세요. 군사를 시켜 대대적으로 사냥과 고기잡이를 시켰어요. 왜? 사슴, 돼지, 해산물을 많이 확보해가 성대하게 명나라 수군을 대접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안 하면 곤욕을 치르니까. 그 다음에 오래지 않아 일본 전선이 가까운 섬을 침범해 오자 이순신은 이들을 쳐부수고 적이 머리 40급, 머리 벤 게 하나가 한 급이죠. 40명의 목을 베어가 이걸 모두 진린에게 주어 그의 공으로 돌렸다. 명군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 일을 이순신 장군이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명나라 황제에게 글을 올려 통제사 이순신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재주를 갖고 있고 국군을 만회시킨 공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이렇게 마음을 달래고 그 다음은 합동작전을 했는 기록이 징비록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왼편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유성룡 선생의 친필 이 기록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대통령이라 해갖고 원력 또는 지금 의미로 하면 달력이죠. 책력이라 하는데 옛날에 달력은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명나라 조정에 허가를 받아갖고 이제 오는데 그 달력에다가 이제 꼭지 그 뭐 여백에다가 매일매일 기록을 써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발견되어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 국립중앙박물관에까지 전시가 됐는데 왜 그토록 중요시 여겼느냐? 이 유성룡 선생의 글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순간을 기록한 거기 때문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기록에 대해서 그 뒤에 말이 많이 많습니다. 왜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이 아마 죽은 척하고 은둔했을 거다. 왜? 살아봤자 욕보고 또 왜 보면 죽음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런저런 음모설부터 해갖고 은둔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을 서예 선생이 직접 이 책력에 기록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전쟁하는 날에 직접 화살과 돌을 무릅썼어요. 비오듯 쏟아지는데 부장들이 최고 장수가 진두지휘하는 걸 만류하며 말하기를 대장께서 스스로 가벼이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이걸 듣지 않고 직접 출전하여 전쟁을 독려하다가 이윽고 날아온 탄환을 가슴에 맞고 전사하였다. 이때까지 알려진 충무공의 마지막 행적과 일치하고 있죠. 죽음을 통해 갖고 백성들이 얼마나 애통해하는가 그 기록도 징비록에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상여를 붙잡고 통고하기를 공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시더니 지금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눈물 흘리며 사람들이 길을 막아섰다. 이 기록이 징비록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래부사 송상현, 김제군수 정감, 해남현감,
변응정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목숨 바쳐 도망가는 그런 어떤 장수들과 달리 목숨 바쳐 일본군과 왜군과 싸우다가 순국한 장수들의 명단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일본군들이 도망가다가 붙잡힌 사람은 참수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은 장수들은 후하게 장례를 치루어진 기록이 징비록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송상현이라는 분은, 동래부사 송상현은 일본군의 칼을 받았는데 죽을 때도 태연하게 그 자리에서 일본군의 칼을 받고 죽었는데 일본인은 그의 죽음을 가상히 여겨 관을 마련하여 성 밖에 매장하고 묘표를 세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쟁 끝난 뒤에 무덤을 찾도록 후손들이. 그 다음에 이 정담 변응정하는 사람도 이 치열하게 싸웠으나 전사했는데 일본군은 퇴각하면서 웅령에 도착하여 전사한 사람의 시체를 모두 길가에 묻어 몇 개의 무덤을 만들고 나무를 그 위에 세웠는데 조선국 충신을 조상한다라는 글을 써놓았다. 이거는 정담과 변응정이 힘써 싸운 것을 칭찬한 것이다. 일본군들이 그때 갖고 있던 게 무사도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이지만 깨끗하게 그 승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예의를 표했던 거죠. 근데 이제 참 웃지 못할 현실이 있어요. 임진난타의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 선조의 도망입니다. 한양을 버리고 처음에 개경으로 갔다, 개성으로 갔다가 평양으로 갔다가 의주까지 갔어요. 나중에 자칫하면 압록강 넘었을 거예요. 근데 임진난때의 가장 절묘의 수 중에 우리가 일본을 물리친 절묘한 수 중에 한 수가 또 뭐냐면 선조의 도망이래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일본군들 같으면 성곽을 포위했을 때에 최고 장수나 최고 지도자가 도망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이 무너지면 장수는 왜요? 할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가 새로운 통치자에게 충성을 하게 되죠. 일본군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한양만 무너뜨리고 임금만 사로잡아갖고 하면 전쟁 끝나버린다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급선이나 여러 가지 참모들의 작전선들이 한양이 끝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임금이 도망간다는 각본은 전혀 없었는 거라. 근데 임금이 도망을 가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평양까지 쫓아가다 보니까 보급선이 길어져 버려요. 보급선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쭉 앞으로 가면 곳곳에 보급선을 탈취를 안 당하려고 곳곳에 뭐를 만드냐 하면 왜군의 진영을 둡니다. 대구 칠곡에 왜관이라는 곳도 있는데 그게 원래가 그 왜관이죠. 보급선 부대가 지금도 그 낙동강 건너편에 그 터가 있습니다. 그 왜관 또는 어떤 왜군들의 어떤 그 주둔 부대들이 이게 길어져 버리니까 병사나 한정되니까 맡아야 되는 요런 그 구역도 훨씬 넓어지고 하니까 나중에 의병도 오고 이 보급품들을 쭉 다 빼앗겨 버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 왜군들이 이 남해를 돌아가 서해로 올라가는 이 해상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나마 보급선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띄우면 바로 어디까지 가요? 평양 그 옆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육로로 해갖고 보급선을 따라가면 굉장히 늘어져 있으니까 전략상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선조의 도망으로 인해가 그게 가능했다 하니까 참 최고의 어떤 부끄러운 일이 또 그런 알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 만큼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왜군들이 조선에 대해서 비겁하고 무능하고 장수들의 특히 어떤 문제점들을 요소요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바쳐 에 보면 역할에 충실했는 사람에게는 예를 표했다는 기록이
징비록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심들이 이 백성들을 버리고 갈 때마다 많은 곳에서 백성들의 통곡과 또 관료들 임금을 원망하는 그런 민심들의 소리도 거기에 적고 있는데, 아무래도 임금은 껄끄러우니까 임금의 얘기는 덜하고 이 관료들을 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략이 없었다는 것은 문경 쪽에 세제하고 관련해가 협곡이 많아갖고 천연의 요새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탕금대에 진을 쳤잖아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처음에 갈 때에는 이 누군가 있으리라 여겨갖고 그야말로 긴장을 하고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정탐꾼을 시켜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마치 산골짜기를 묶어놓은 듯한 이 험한 지형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지나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굉장히 통탄할 노릇인데, 서희 선생이 이걸 적으면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조선이 패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가 하는 막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가 이제 패전의 원인이라면 이 첫 부분부터는 의병의 활동과 이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걸 기록한 건데요. 근데 제일 첫 부분에 뭐를 하느냐 하면 전라도 의병을 이야기합니다. 전라도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죠. 임진난 때 조선이 전라도 때문에 부지됐다. 전라도가 없으면 조선도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있었다 하는데, 좀 과장은 있겠지만 영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제 민중의 어떤 전라의병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이 진주도 참 진주성하고 군관이 민이 다 합해서 그야말로 그 목숨으로서 지키고 또 함락까지 되었지만, 이 전라의병의 어떤 그런 활약상은 유성영 선생님도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병활동 첫머리에 각도의 의병이 일어났다 해놓고 전라도 의병 김천일, 고경명, 최경혜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경명이라는 분은 특히 기억을 할 만합니다. 이분은 지금은 광주에 들어가는 지역 광주 사람인데, 그때 전남 광산군 대촌면 원산면, 지금은 광주 남구 원산동이에요. 여기 출신인데, 아버지인 고경명과 두 아들 고인우, 고종호가 다 전장에서 전사합니다. 이 고경명과 이 고인우, 고종호 이 분들 있는데, 고경명 그 다음에 1592년 금산성 전투에서 둘째 아들 고인우 함께 전사하고, 맏아들은 바로 이 진주성 싸움에서 순절합니다. 이 3부자가 목숨을 바친 충절의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분이 누구하고 친하냐면 학봉 김성일, 영남 사람하고 아주 친해요. 태계의 제자 중에 전라도와 연고를 가진 분이 누구냐면 이 김성일 이분입니다. 왜요? 이분이 나주 목사를 했어요. 그때는 광주보다 나주가 전남에서 제일 큰 고을이었는데, 이 나주 목사를 할 때에 거기에 유림에 엄청 많은 연고를 가지고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호남의 의병을 처음에 동의할 때 지식인층을 동의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학봉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이 자기의 막내 아들, 두 아들,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다 의기가 좋아요. 가만두면 막내 아들까지 당시 16세인데 전장에 나가 자기 대가 끊어질 걸 염려해가 막내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너는 전쟁에 나가지 마라. 너 형들 둘은 나가지 마. 너는 가족들이 이끌고 어디를 가느냐? 내 대신 너들을 돌봐줄 집을 가라. 어디? 학봉 김성일 선생을 찾아가라 했어요. 그래서 고용우 셋째 아들은 안동 김성일 집안으로 보내 대를 잇도록 했는데, 김성일 선생도 전장에서 진주에서 나중에 성안에서 돌아가시고, 김성일의 부인과 아들은 고경명의 집안 사람 50여 명이 왔는데 4년 반 동안 숙식을 제공했다. 같이 살면서 죽을 먹어도 같이 죽고, 재미있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같이 살았는데 1605년에 과거 시험에서 학봉의 손자인 김시권, 그 다음에 고경명의 아들인 고용우가 동반 합격을 했습니다. 동반급제를 하고 1617년에 이 고용우가 안동 부사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학봉집을 찾아와가 부인하고 큰아들에게 절을 올리고 두 분의 은덕이 아니었다면 어찌 오늘의 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아름다운 고사가 있어요. 일화가. 근데 재밌게도 학봉의 그 종택에 보면 옆에 지금 이 주목이 있는데 이 주목에 이 비석돌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2004년에 안동 지역에 옛날 36사단 했는데 추미호 부대의 부대장 원스타가 이 기념식수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 부대장이 어떤 계기로 학봉집을 찾아와 갖고 기념식수를 했을까? 근데 이 부대장의 성이 고씨예요. 누구냐? 바로 고경명 선생의 후손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안동 지역 위수부대의 부대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집안 어른들로부터 그걸 들어놓으니까 학봉 집안에 와가 종손하고 인사하고 그 기념으로 이 나무를 심었는 게 이 두 집안의 그 아름다운 일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한 사례입니다. 삼도 순찰사가 군대가 합치가 됩니다. 한 번도 영남, 호남, 충청 세 도의 군대가 광군의 합회가 전쟁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나가게 된 첫 계기가 뭐냐? 전라도 순찰사 이광이 전라도 군사를 거느리고 임금이 쫓겨간 경성을 구원하려 했는데 임금은 벌써 서쪽 우주로 향해 갔다는 얘기를 듣고 경성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두어 전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전라도 민심이 뭐라고 했나?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도 않고 돌아왔냐 하면서 붕괴하고 이거를 비판하는 일이 많아가 마음이 불편했던 이광은 경상도와 충청도 순찰사에게 연락해갖고 다시 군사를 끌고 충청도 순찰사 그리고 경상도 순찰사 같이 군사를 합해가 처음으로 일본군과 싸웠어요. 물론 지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광군이 합력을 해갖고 처음으로 일본군과 군사를 맞닥뜨리게 된 계기가 이 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 전라도의 민심의 향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격진천례라는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그 도덕교과서에 이게 예화가 나오고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군기시 화포장 이장손이라는 사람이 비격진천례하는 이 무기를 포탄을 발견을 해갖고 창안을 해갖고 이게 경주성에서 처음으로 썼다 해요. 그러니까 이 경주성을 이제 그 공격을 할 때에 경주성 아래에 이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비격진천례를 쏘았는데 이게 막 큰 쇠 알처럼 생겼는데 공처럼 딱 했더니 바로 폭발하는 게 아니어서 사람들이 굴려도 보고 일본군들이 이거를 뭐냐 이렇게 하는 가운데 폭발해가 맞아서 즉산 사람이 30명이고 부상당한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일본군은 이튿날 군사를 이끌고 경주성을 버리고 서생포로 도망쳤다 해요. 근데 나중에 전략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그 효과를 거둔 게 일본군들이 이 모양처럼 생긴 쇳동가리만 보면 다 포탄인 줄 알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전략적으로 잘 활용했던 장군이 누구냐면 망이당 홍의장군 곽재우 선생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유성룡 선생이 이여송을 만났습니다. 내가 제독 이여송에게 만나 할 말이 있다고 요청했다. 처음에 명군이 왔을 때 동원에 있던 이여송이 허락하여 들어가서 만났다. 나는 소매에서 평양 지도를 꺼내놓고 형세와 군사들이 들어가야 할 길을 가리켜 보였다. 제독은 주의 깊게 듣더니 가리키는 곳마다 붉은 점을 찍어 표시했다. 처음에 명군이 왔을 때에 유성룡 선생이 찾아가가 명군을 위해서 평양성에 어떤 그런
요소의 지점들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공헌을 했는데 밑에 보면 어느 날 하루는 명나라 여러 장수들이 군량미가 떨어졌다는 걸 구실로 이여송에게 군사를 퇴각시키자고 요청했다. 이여송이 노하여 나와 호조판소 이성중, 경기자감사 이정형을 불러 뜰 아래 꿇어 앉히고는 큰 소리로 꾸짖으며 군법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보세요. 여러분들 영의정, 요즘 국무총리, 호조판서, 재무부 장관, 경기자감사, 뭐 지금쯤 하면 뭐 서울부시장, 경기도 부지사쯤 되는 이 사람들을 불러갖고 지원군이라는 사람의 장수가 뜰 아래 꿇어 앉히고 심지어 곤장까지 치려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전쟁에 도움을 받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런 대접까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의 그 얘기대로 했으면 길만 빌려줬더라면 명이 바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꼭 돕고 싶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미리 방비책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전쟁은 있으면 안 되고 또 우리의 국력이 약하면 아무리 우방이라 해도 그 도움 받는다는 게 떳떳할 수도 없고 정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요. 일본인들이 이 징비록을 수입해 들어가 엄청난 일본에서 연구가 됐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어요. 1695년에 일본에서 조선 징비록이 가능되었는데 징비록 책이 나올 때에 조선자가 붙었으면 이게 다 일본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조선을 붙일 필요 없죠. 그냥 징비록만 하면 되죠. 우리나라 거니까. 근데 일본인들은 조선 전부 이렇게 붙여가 심지어 지도까지 첨가해갖고 이 징비록 연구를 뒤에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징비록을 보시면 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은 이 조선 지도까지 첨부되고 해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수출을 금지했는데 국가 안보가 달렸다 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 더 상세히 알려는 그런 목적에서 많이 활용된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일본판 조선 징비록 서문을 가이바라 에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참 동감되는 얘기예요. 자, 전쟁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라. 나라 망치고 집안 망쳐요. 전쟁을 잊어버리는 것도 이것도 문제라. 근데 도요토미 가문 전쟁을 너무 좋아해가 결국은 가문이 망했잖아요. 일본도 왜 보면 위험했잖아요. 근데 조선은 전쟁의 위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망할 뻔했다. 일본 사람이 일본판 징비록 서문에다 이 얘기를 씁니다. 정말로 맞는 얘기죠. 지금도 똑같은 얘기죠. 전쟁은 잊어도 안 되고 또 너무 과신하고 좋아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해방 전까지 제가 조사한 거로 국내에서 간행된 징비록은 한 4종류 정도, 뭐 많아도 5종류겠죠.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에서 나온 징비록은 영인본까지 번역본해서 30종 이상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유성용 선생이 징비록을 쓴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징,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비, 미래의 후환을 대비하자라는 게 징비의 뜻이라 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이 책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고 일본에서 30종 이상이나 나왔고 그리고 일본에서 특히 다시 조선 침략을 계획하던 메이지 유신 시대 이래 근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필독서가 이 징비록이었어요. 임진란 때 왜 우리가 실수했나 이 실수를 되짚어가면서 다시 조선을 침공할 때에는 그 실수를 추려나가자라는 목적으로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조지 산타야나 얘기가 있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아픔을, 비극을 다시 겪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여기에도 기독교인, 천주교인 있지 싶은데 기독교인들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이 성지순례이죠. 주로 이스라엘 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흔적을 순례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저도 내년 2월에 아내하고 성지순례 간다고 이제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이스라엘 3개국 간다고 신청을 해 두었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이든 여기에 가면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심에 두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할 때에는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야드바셈 박물관이에요. 왜냐하면 이 홀로코스트라는 게 유대인들의 너무나 처절한 아픔의 역사이죠.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유대인들이 당했던 이 순환사를 기록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구해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은 다 했다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유대인들로 보면 뼈저린 그런 아픔의 역사가 이 박물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박물관을 쭉 돌고 나오면 전시관 맨 끝에 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 구절이냐면 바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아픔을 준 그 역사를 기억하는 정신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일본에 대해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들에게 주었던 많은 그런 어떤 고난의 역사들, 아픔들, 거기에는 우리의 실수, 우리 선조들의 실패한 모습까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죠. 기억해야죠. 그렇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영원히 진죄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는 곤란하다 봅니다. 어느 때 인간은 정리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품고 가야 미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제가 볼 때 역사를 대하는 자세가 중국이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누구 편들 생각 없이 객관적인 제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이 자세는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겉보기에도 아주 조잡한 교과서 같죠? 이게 어느 때 교과서냐면 6.25 직후니까 1955년, 56년 뭐 이 당시 제가 다른 시혜가가 특강하다니까 이 교과서로 배운 어른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연배가. 6.25가 끝난 직후에 만들어 갖고 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서 제가 봤느냐 하면 징비록 강의를 제가 최초로 이제 준비를 한 게 올해 54단 장병들에게 경상북도가 경북 정체성 강의를 하면서 경북의 출신이면서 호국 정신을 말할 수 있으면서 좀 전국구의 그런 인물로 이제 찾은 분이 서예 선생이고 또 징비록이에요. 그래서 54단 장병들에게 징비록 강의를 좀 해달라 해가 제가 경북도청에 가서 했었어요. 그 경북도청이 대구에 있다가 옮겨갖고 안동하고 예천 접경 지역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도청 그 부근 마을이 가일마을이라고 있어요. 안동권시 집성촌인데 하회 마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우측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을 소개를 제가 어디에서 봤냐면 서울 출장 가는 KTX 안에 KTX 화보가 매달 바뀌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마다 소개를 해요. 근데 안동 가일마을 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또 안동 출신이고 하니까 궁금해가 이걸 펼쳐보았더니 가일마을 안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폐교가 되고 그걸 어떤 개인이 매나 권씨 한 분이 사갖고 빌려갖고 뭘 하냐면 개인 박물관 하는 거예요. 역사 박물관을.
근데 그 귀중한 자료가 그렇게 많대요. 아, 부근에 가면 내 꼭 한번 답사를 가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경북도청에 특강을 하게 돼가 그 54단 장병들에게 강의를 마치고 오면서 가일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들렸죠. 들려가 보는 중에 이제 이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관장님이 직접 소개를 하면서 연도하고 이래 하면서 귀중한 그 교과서를 하면서 뒷면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은 국제연합 한국재건위원당 줄여서 운고라 하는데 이제 웅커라 하죠. 보통 기증한 종이로 받은 것이다. 이 유엔 재건 국가재건위원단에서 기증한 종이인데 그것도 좋은 종이를 안 줬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박스 같은 폐유지 이런 걸 모아가 보낸 거예요. 박스 같은 지질이 있죠. 그래서도 감사함을 표해요. 우리는 이 고마운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층 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한국을 부흥재건하는 훌륭한 인꾼이 되자. 대한민국 문교부 장관 이름으로 찍은 거예요. 얼마나 열악한 시대에 얼마나 어렵게 공부를 했던가. 근데 사실은 그때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 초석을 다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려운 점이나 많은 힘든 속에서 그야말로 나라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단군 이래 5천년 이래 가장 국력이 성한 지금 한국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한국 여권 갖고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여권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우리 젊은 애들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 초석을 놓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을 꼰대가 그냥 또 설교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안 주고 걔들에게 어떤 그런 감동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법이 없겠나. 저도 고민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입니다. 다시 아시겠지만 미래 그 경제지표나 미래 발전지표에 보면 동남아 어지간한 국가에는 다 뒤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출산율부터 해갖고.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에게 앞서 징비록에 했듯이 태평한 세대가 아니란 이 자세를 이끌도록 태평한 세대가 너무 오래되었는지 몰라요. 6.25 끝나고 큰 전쟁도 크게 없었고 국가가 또 계속 성장의 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금 누리는 이런 부와 평안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 경각심을 좀 젊은 세대들에게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강의를 하면서 저도 다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